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역사 강좌 뇌돌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 2학년 마지막 과정인 유럽에 대해서 배우고 드디어 2학년 과정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2학년 과정의 시험 범위가 다 끝났으니까 그 다음 시험 범위인 3학년 걸로 넘어가야 돼요. 좀 많이 슬퍼요. 근데도 불구하고는 해야겠죠. 그래도 여러분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러분 반절 이상 한 거예요.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거 끝나고 나서 여러분 이제 우리 3학년 것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늘은 이제 여러분 교재 페이지로 따지면 몇 페이지를 피면 되냐면요. 페이지가 어디냐? 140페이지 유럽 사회의 발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예전에 중세 유럽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중세 유럽의 특징이 있었어요. 제가 키워드를 하나를 알려드렸었는데 바로 어느 종교였어요? 그렇지, 크리스트교가 중심이 되고 있었던 그러한 사회가 유럽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어떠한 모습도 보였냐면은 왕보다 교황이 더 강력해지는 그러한 모습도 보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황이 자기 세력 더 넓히고 싶어가지고 크게 삽질을 한번 하게 됐었어요. 그 삽질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죠. 오케이. 근데요, 이 크나컸던 삽질이요, 어느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득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유럽 사회를 크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유럽 사회가 어떠한 식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지도 한번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유럽의 변화 보도록 합시다. 우리 예전에 분명히 유럽 사회는요, 중세 유럽은 신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 신중심의 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교황의 권위가 뚝 추락을 하게 되고, 한편 상공업자들이 막 성장하게 되고 각 지역에서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길드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공권제도 같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변화에다가 이제 세기를 박는 것들이 하나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자, 이탈리아에서 첫 번째로 그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에서 당시에 상인들이 굉장히 크게 발달이 되어 있었어요. 상인들이 발달했다는 게 이상하네요. 상업이 굉장히 크게 발달이 되어 있었고 상인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무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상인들이요, 예전에 우리 십자군 전쟁 때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요, 무엇을 가져오게 되느냐? 이 비잔티움 제국에 있었던 문화와 이슬람에 있던 문화들을 하나씩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가져오게 되냐? 예전, 고전, 그리스의 문화를 여기로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때 로마에는요, 이탈리아의 수도였던 이제 로마 지역에는 예전 로마 제국이 번성했던 시절의 문화재 같은 것들, 자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기 어디냐면요,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였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슬람 제국 강의 들었으면 알 거예요. 여기 어느 나라한테 먹혔어요? 그렇지, 오스만 투르크한테 먹혔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도시 이름이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아니라 여기는 이슬람 교도가 많은 도시야 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뭐라고 불렀어요? 이스탄불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잔티움 제국에 있었던 학자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오게 되느냐? 유럽 쪽으로 전해오게 되면서 비잔티움 문화가 쭉 유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문화를 처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지역이 어디냐면 이탈리아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탈리아가 상대적으로 이런 문화를 먼저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상공업이 가장 크게 발달했었고, 두 번째, 강력한 통일왕국이었고 도시들이 서로 분산되어 있어서 개인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 문화가 왔을 때 이걸 받아들이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쉽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일단 부자동이었어요. 돈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르고 듣다 보면은 뭐 하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근데 노는데요, 어떻게 놀고 싶어요? 고급지게 놀고 싶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고급지게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얘네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신중심의 문화 너무 많이 봐왔어. 근데 그 신중심의 문화를 우리가 중세를 쭉 거쳐보니까 이게 별로 재미도 없고
그리고 뭔가 발전한 느낌도 없고 너무 신을 향해서만 가다 보니까 우리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신들이 뭐 제우스라던가 그 안에 헤라라던가 뭐 포세이돈 뭐 하데스 막 이런 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신들의 면모를 우리가 낱낱이 살펴보면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이라고 하면 뭔가 와 거룩하고 위대하고 뭔가 신성한 존재라고 그렇게 느낄 만한데 이놈의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요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게 지금 신이 하는 행동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막장인 것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제우스 같은 경우는요 이쁜 여자만 보면 뭐예요? 와우 하면서 바람을 피는 거를 허다하게 됐어요. 그걸 보는 아내 헤라는 질투심이 막 해가지고는 그거에 대해서 맨날 제우스한테 태클을 걸고 다녔던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흔히 본다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인간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부 관계를 신들이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는 정말 신의 이야기, 신성시대는 그러한 이야기보다는 사실 그 당시에 인간들의 삶을 신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즉 그러한 문화가 여기 이탈리아로 들어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야, 우리 이거 한번 파보자.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거를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인간 중심의 그리스, 로마 문화를 다시 연구하게 되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신 중심의 중세 문화는 끝났다. 옛날 우리 고대 그리스에 있었던 문화를 다시 부흥시키자. 다시 재생시키자라고 하는 운동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운동을 우리가 프랑스어로 뭐라고 부르냐?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르네상스라고 불러요. 여기다 쓸게요. 저기 너무 좁네요. 르네상스라고 불러요. 프랑스어로는 부흥, 재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르네상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신 중심의 사회였던 유럽이 이제 어느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하냐? 인간 중심의 사회로 돌아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옛날 고대 그리스 로마처럼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십니까? 그럼 더 이상 이제 건축물들도 예술 작품들도 신이 아니라 누구를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모습도 뭔가 옛날에는 신을 믿고 경건해야 하니까 동작 같은 게 역동적이지 못하고 경건하고 굉장히 똑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더라면은 이 르네상스 시기부터 예술 작품들은 뭔가 굉장히 활동이 역동적이고 뭔가 옷 같은 것도 생각보다 막 자유롭게 훌훌 벗어 던지고 몸의 인체 비료도 맞는 그런 예술 작품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기억해주세요. 르네상스는 신 중심의 사회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오케이, 이해갑니까? 이 르네상스가 처음 시작된 데가 어디라고요? 이탈리아였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구별을 할 게 있습니다. 이 유럽은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분명히 유럽이에요. 오케이? 특징이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르네상스와 이 이탈리아 북쪽으로 올라가서 퍼지게 되는 유럽의 르네상스,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이탈리아 여기 막고 있는 산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알프스 산맥이에요. 여러분 율리 하는 요들풍이 유명한 알프스 산맥이요. 이 알프스 산맥 위로 올라가면은 르네상스의 성격이 크게 바뀌게 된다. 크게 바뀐다기보다는 이탈리아하고는 차이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봐야 할 게 뭐냐? 이 르네상스가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탈리아와 알프스 북쪽, 알프스 이북에서 일어났던 르네상스를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것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봅시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그리고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처음 시작된 데는 어디라고요?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보기 죄송합니다. 포인트는 뭐냐? 예술 작품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탈리아는 북쪽 유럽에 비해서 가톨릭의 영향력을 생각보다 크게 받지 않았어요. 공건제도 같은 게 크게 성립이 되어 있는 그러한 곳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상공업자들이 많이 있었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얘는 딱 받아들였을 때 와우 프리하네 야 이 이쁜 거 한번 그려보자 라고 하면서 예술 작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이 돼요. 또 어떤 이유도 있냐면은 여기 애들이 돈이 많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술 작품에 후원을 하는 거예요. 야 거기 그림 잘 그리는 사람 하나 있다며 그 화가한테 딱 돈을 주면서 나 여기 성당에다 벽면에다 여기 천장에다 그림 좀 한번 그려주시면서 이렇게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돈을 얼마큼 주냐? 조금 주겠냐? 막 와장창 주는 거예요. 자 이만큼 줬으니까 실력 한번 뽐내보시오 하니까 우와 이거 엄청 빡세게 그려야겠네 라고 하면서 막 천장에다가 막 그리고 벽에다가 막 그리기도 하고 이해가세요? 그런 식으로 예술 작품들이 굉장히 크게 활성화가 된 곳이 바로 이탈리아가 되겠습니다. 예술 작품.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나오고 있는 그 페이지 141페이지에 있는 자료 5번을 보시면요 대표적인 것들이 있어요. 모나리자라던가 다비드상이라던가 아니면은 거기 있는 그 아테네 학당이라던가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 신하고 인간하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 하고 있는 천지창조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이탈리아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 여기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 시간에 많이 보던 예술 작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등장을 했구나.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예술 작품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했냐? 인간의 아름다움을요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자 했습니다. 인간의 아름다움. 항상 중요한 건 인간이에요. 인간의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이거요. 예술 작품 위주로 돌아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삶과 욕망 같은 거 뭔가 사랑 이야기 나 저 사람한테 막 너무 끌려 막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은 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거나 뭔가 막 욕망에 들끓는 것들 이런 욕심 같은 것들을 최대한 자제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성경에서 말하기에 죄라고 이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봐라 시들도 이거 있잖아. 다 똑같아. 어차피 인간이란 건 욕심을 따라서 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공부하고 저기 위에 계신 분 신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잘 되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욕망이고 욕심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욕심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는 기본적으로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 이거를 잘 운용하기만 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도덕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탈리아는 인간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인간의 감정 표현을 유지했다. 대표적인 작품들 거기 여러분 한번 꼭 봐주세요. 문화 쪽에 보면은 서정시였던 페트라르카라든가 그 다음에 보카치오가 썼던 데카메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술 쪽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라파엘로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한번 꼭 봐주세요. 알겠죠? 그림 같은 거 많이 나온다, 사랑 이야기 많이 나온다 싶으면은 이탈리아로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요 이 이탈리아에서 번성하던 르네상스가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모습이 크게 바뀌게 돼요. 왜 바뀌게 됐냐? 아니 애초에 왜 르네상스의 중심지가 이탈리아에서 알프스 이브로 올라가게 됐냐? 당시에 이제 세기는 16세기가 됐는데 이때는 언제냐면 오스만 투르크의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가 되겠습니다. 이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를 일으키면서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 뭐라고 했었냐면은 오스만 제국이 이 지역을 막아버려요. 한마디로 여기 중간에 딱 껴가지고는 뭘 하냐면은 나 여기서 니들 물건 왔다 갔다 팔려면은 나한테 세금 내, 돈 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서 이어주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무역을 뭐라고 해요? 중개무역이라고 했었어요. 오스만 제국이 여기 중간에 딱 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동쪽에서는 물품과 서쪽에서 물품을 딱 막아버리면 자기들이 여기서 이득을 취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면은 누가 피해를 보느냐? 여기서 물건 사오는 애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 저 중국산 비단 한 10만 원에 샀는데 이 오스만 투르크 애들이 딱 막아버리고 거기다가 지들이 비단을 산 다음에 우리한테 팔 때 얼마에 파는 거야? 100만 원에 팔아버린 거예요. 으아 손해가 막 진한 거예요. 100만 원 주고 사왔네? 사온다고 해도 이거를 예를 들어서 상인이니까 더 비싸게 팔아야겠죠. 유럽에서 120만 원 이렇게 팝니다 라고 해도 사람들이 비단이 옛날에 10만 원인데 어떻게 120만 원이나 해요? 안 사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 무역이 슬슬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탈리아가 쇠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누가 성장을 했냐?
북쪽에 있는 유럽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떠나요. 여기로만 가냐? 우리 바닷길 찾아서 가자라고 해서 얘네들이 바닷길을 따라서 동쪽을 향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항로 개척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 북유럽 쪽에서 르네상스가 부흥하던 이 시기는요, 마침 신항로 개척이 일어나는 시기가 맞물리게 되면서 크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이탈리아랑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냐? 북쪽은요, 알프스래. 이탈리아에 비해서 생각보다 가톨릭적인 제도, 봉건적 제도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인간 중심의 사회라면서 왜 우리는 아직도 이거밖에 안 돼? 왜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구려? 라고 하는 거예요. 구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다 까는 거예요. 야, 이건 뭐가 잘못됐네, 이건 뭐가 잘못됐네, 이건 뭐가 잘못됐네, 다 잘못됐어! 막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낱낱이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현실을요, 야, 이건 아니야, 현실 이거 너무 뭔가 잘못됐어 라고 하는 현실 비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본다고요? 현실 비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요, 상대적으로 막 그림 쪽에서도 화려하고 역동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약간 의두침침하고 현실은 이런 것이다 라는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보일 거고요. 다행히 여러분들한테 그림까지 안 나와요.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책들 중에서 야, 우리 유럽이 지금 얼마나 썩었는지 내가 보여드리겠음 이라고 하면서 쓴 책들, 한마디로 현실 비판을 강하게 하는 책들이 등장하게 돼요. 오케이, 이해가요? 그렇게 해서 이 현실 비판을 하는 대표적인 책들을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로 에라스무스의 무신예찬 책을 쓸게요. 무신예찬. 그 다음에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쓴 유토피아. 오케이. 그리고 세르반테스가 썼던 돈키호테. 기타 등등들이 있어요. 내용들 보면 이런 거예요. 무신예찬 같은 경우는 뜻이 뭐냐? 어리석은 신을 찬송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야, 니들이 지금 믿고 있는 신이잖아, 다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의 방식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신한테 미쳐가지고 날뛰고 있냐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런 책이 무신예찬이 되고, 유토피아, 영국에서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이런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다라고 하면서 광고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유토피아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양들이 사람을 잡아먹고 있대요. 좀 과장해서 표현해서 양들이 사람을 잡아먹고 있대요. 이게 뭔 소리냐? 당시 영국에서는요, 양의 털을 가지고요, 옷감을 만드는 모직물 산업이 굉장히 크게 발달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하면은 돈이 된대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뭘 하는 거예요? 그동안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던 땅을요, 뺏어버리는 거예요. 뺏어요? 야, 나가. 여기서 나 이제 지금 여기서 양쪽이니까 나가! 하면서 얘들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쫓아내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다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울타리 치고는 농민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여기다가 뭘 기르는 거예요? 양을 기르니까 미 하는 양들을 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양이 잡은 수가 많아지게 되니까 당연히 그 귀족이 벌어들이게 되는 돈은 많을 거예요. 반대로 농민들은요, 자신이 농사를 짓고 있던 땅을 뺏기게 되니까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즉, 이거를 통해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양이 사람을 잡아먹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보여준 게 유토피아의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뒤에는 이러한 곳이 진짜 행복한 곳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상사회를 보여주게 되는 책이에요. 알겠죠? 한번 알아주시고, 돈키호테, 세르반테스라는 이제 작가가 쓴 책인데, 기사 계층이 어떻게 몰락하고 있는지 그러한 모습을 굉장히 풍자적으로 웃기게 희화해서 쓴 책이 바로 돈키호테 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현실 비판적이에요. 지금 현재 이 중세 유럽의 신중심적인 모습과 봉건제도 다 무너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책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어디서? 알프스 이북에서. 이러한 성격을 우리가 현실 비판적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구별하면 시험제 너무 잘 나와요. 오케이,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꼭 구별하셔야 돼요. 시험도 무조건 한 문제 나올 거예요, 여기서. 오케이?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르네상스가 쭉 발달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 단순히 인간 중심적인 이러한 이걸 말했네. 이런 인간 중심적인 이러한 사상을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휴머니즘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휴머니즘이라고 불러요. 이건 좀 알아봅시다.
휴머니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인간 중심의 이러한 철학적인 사상, 예술만 발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들어온 과학기술 같은 것들이 유럽으로 전파가 되면서 유럽에서 비약적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애들이 누구냐? 첫 번째 여러분 밑에 보면요.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래도 지구는 통다라고 주장했던 인물이 있어요. 팬이 어디 있냐? 그래도 지구는 통다라고 주장을 했던 바로 누가 있습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있어요. 이 지구가 돈다라고 했던 그러한 주장을 우리가 뭐라 하면 지동설이라고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지동설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과학기술. 오케이, 지동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등장하냐면 이때 활판체술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우리 송나라는 벌써 나왔었는데 여기는 이제 활판 인쇄술이 개발이 돼요. 자, 이 인물 누구냐? 독일의 구텐베르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별표해주세요. 왜냐? 우리가 곧 뒤에서 보게 될 종교개혁 때 이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 활판 인쇄술이. 알겠죠? 이거예요 여러분. 프린터기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전에는 책 하나 있던 거 이거 하나 가지고 돌려 읽어야 하는데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나눠주기 시작하면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지식의 보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활판 인쇄술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많은 인물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송나라 때 발명됐던 3대 발명품 중에 활판 인쇄술 일단 여기 있다 치고 2개 남았잖아요. 뭐? 나침반이랑 화약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나침반하고 화약이 유럽으로 전래가 돼요. 나침반이 들어오게 되면서요, 사람들이 이제 방향을 잃게 되니까 땅에서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서 가장 중요하냐? 바다에서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침반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바다를 탐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뭔가 다른 게 있을까 하면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콜럼버스가 발견하게 되는 거겠죠. 뭐 신대륙 같은 거, 그리고 신항로 개척 같은 거를 많이 이루게 되는 게 바로 이 나침반의 역할이 되고요. 화약이 뭐예요? 무기를 만들 때, 화포나 총 같은 걸 이제 만들 때 사용되는 성분이 화약인데 이걸 사용하니까 누가 몰락하게 되냐? 그 전까지 봉건사에서 땀 잘하던 놈들이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누구들? 기사계층이 바로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사계층이 이제 더 이상 싸움에서 쓸모가 없어지게 되면은 얘는 돈 뭘로 벌어먹겠어요? 그죠? 거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거지가 되는 과정 중에서 누가 성장을 하게 되느냐? 왕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이제 여러분 뭘 보게 될 거냐면 우리가 절대군주론이라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넘겨봅시다. 여러분 페이지 142페이지로 넘겨오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페이지 142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셔서 그 다음 파트인 종교개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부터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알프스 이북에 있었던 르네상스가 점차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 로마 가톨릭이라는 종교가 분리되는 모습을 볼 거예요.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크게 봐서 종교개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당시의 상황을 한번 일단 살펴보도록 할게요. 당시에 이제 서유럽을 장악하고 있었던 종교가 뭐냐면 로마 가톨릭이라는 이제 종교가 있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의 대표가 누구냐면 교황이에요. 당시의 교황 이름은 이제 레오 10세라는 인물인데 이 레오 10세가 당시에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로마에 가면 있어요. 로마에 이제 바티칸 시티에 가면 있는 굉장히 커다란 성당인데 이 성당이 낡아가지고는 다시 개조하고 보수하려는 작업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항상 건축이나 뭔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돈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 신도들한테, 로마 가톨릭을 믿는 신도들한테 어떻게든 헌금을 뜯어내면 좋겠는데 헌금을 어떤 방식으로 뜯어내지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을 뜯어내는 방식을 새롭게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종이장 하나를 만들어요. 종이장 하나를 만들어가지고는 여기다 뭐라고 쓰냐? 면벌후라고 쓰는 거예요. 얘들아 잘 들어봐 하면서 니들이 만약에 이 종이 면벌부를 사게 되면은 니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전부 다 사라지게 되면서 결국 어디로 가게 되냐? 니들 천국 가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어컨 소리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면벌부를 판매하기 시작한데 재밌는 게 뭐냐? 죄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에 대해서는 얼마냐? 한 10만 원 하자. 10만 원 했어요. 폭행죄에 대해서는 뭐 얼마 하자? 한 예를 들어서 50만 원 하자.
막 사립죄 이런 거 어떻게 하자? 한 150만 원 하자. 이런 식으로 가격에 따라서 죄를 다 용서해주는 가격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겠다고 딱 말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나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고 싶어 하면서 다 돈으로 이 면벌부를 구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 교황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통에 그 돈을 모으는 모금에 땡그랑 소리가 들리자면 좋아, 이게 건축물이 지어진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발했던 인물인데 당시 이제 신학과 교수로 재학했던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마틴 루터예요. 이 마틴 루터가 말하는 거예요. 교황이 지금 개소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개소리야 라면서 니들 성경책 봤냐? 성경책에 보면은 그 어느 부분에도 교황이 이딴 종이 쪼가리 하나로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은 그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황에 대한 이 면벌을 판매하는 교황에 대한 굉장히 강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요? 레오 10세가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너 이 새끼, 나의 감히 교황이 나를 비판해? 너 이 새끼 파문이야, 너 악마 새끼야 하면서 로마 가톨릭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틴 루터는요, 교황님 잘못했어요, 한번 봐주세요. 이딴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발라볼 때는 발라보시던가 하면서 그럼 내가 지금부터 교황이랑 니네 로마 가톨릭이 뭘 잘못했지 낱낱이 한번 살펴보겠다라면서 총 몇 개를 쓰냐? 95개를 써요. 이걸 우리가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발표를 하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니들이 이렇게 지금 교황한테 속고 이유는 뭐냐? 니들 성경책을 읽지를 않아서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말한다. 저희는 성경책을 읽을 줄을 몰라요 라고 해요. 왜 그러냐? 당시에 성경책은 어떤 언어로 쓰여 있었냐면 라틴어라고 해가지고 옛날 고대 로마에서 사용하고 있던 언어로 쓰여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 배운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 라틴어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말하는 거예요. 난 라틴어 배워서 알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독일어로 그대로 번역해서 써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의 자격이 뭐냐? 성경책을요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럼 번역만 하면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번역을 한 뒤에 이걸 일반 대중한테 나눠줘야 하는데 성경책은 한 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복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프린트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분명히 프린트 사장님을 봤었어요. 프린트집 사장님을 봤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활판 인쇄소를 개조했던 구텐베르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도 독일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 사람한테 복사하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를 열심히 해가지고는 일반 대중들한테 나눠주게 되면서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교황은요 그 무슨 짓을 해도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교황을 지지하는 세력과 교황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가 얘네들을 크게 나눠서 신교, 구교라고 합니다. 구교, 옛날 종교예요. 얘네가 누구냐면 로마 가톨릭, 교황을 지지하는 애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뒤에 있는 애들이 누구냐? 신교. 마틴 루터를 따라서 새롭게 이 종교를 개혁시키려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 이제 루터파 교회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신교가 지금 현재 뭐냐면은 개신교, 여러분이 이제 가끔씩 종교 믿으시는 분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시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구교는 로마 가톨릭, 천주교, 성당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구교랑 신교가 서로 박터지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너는 네가 믿고 있는 종교는 거짓이야라고 하면서 서로 자신의 종교가 맞다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신교 쪽을 지지하는 세력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구냐? 독일에 있었던 제후 세력들이 이 루터파 교회를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냐면은 당시에 교황의 권한이 굉장히 강력했고, 이 교황이 독일 지역에 있었던 독일 지역에 있었던 제후들을 압박하는 게 굉장히 강했다 보니까 교황이 굉장히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반대 세력인 신교 세력에 지지를 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 구교랑 신교의 대립이 점차 강해지기 시작하니까 결국 나중에 화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화해가 뭐냐? 여러분 밑줄칩시다. 아우구스부르크 화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화해를 하게 되면서 어떤 말을 하게 되냐? 신교, 종교로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신교가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요. 신교가 종교로 인정되었다고 해서 일반 개인이, 일반 백성이요, 내가 종교를 마음대로 믿을 수 있냐? 그건 아직까지는 아니었어요. 당시의 상황이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도시에 한 장원에 살고 있던 백성들은요,
그 장원, 그 도시를 다스리고 있던 영주가 믿는 종교를 그대로 따라갔어야 했었어요. 즉 자신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여러분 아우구스부르크 화이트는 종교의 자유가 없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종교개혁이 쭉 퍼지게 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꼭 기억해 두십시다. 칼뱅입니다. 스위스에 있던 칼뱅은요 이런 주장을 하게 돼요. 니들 태어날 때부터, 당신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천국에 갈지 아니면 지옥에 갈지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너에게 갈 길은, 너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예정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교회에 나와 있는 너희들은 이미 다 구원받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니들 현실 생활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돈 열심히 벌어서 절약하고 근면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면 이쁨 받는 행동이다 라고 하면서 강조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칼뱅의 예정설이 되겠습니다. 칼뱅파가 주장하는 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지지하냐? 당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있었던 상공업자층이 지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경책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부자에 대해서 생각보다 좋게 보는 이미지가 성경에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칼뱅파가요, 돈 많이 버는 거 괜찮다, 네가 열심히 일하는 거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니까 상공업자들이 그래 맞아 하면서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뭐냐? 이 마틴 루터와요 칼뱅을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 구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살짝 봐야 할 게 뭐냐면 영국에서 있었던 종교개혁이었던 영국 국교회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 국교회라는 이러한 새로운 신교를 만들어낸 장본이 누구냐면 당시의 영국 왕이었던 헨리 8세가 되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얘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계기가 정말 웃겨요. 뭔 상황이 있었냐면은 헨리 8세가 당시 아내가 있었어요. 헨리 8세도 로마 가톨릭을 믿고 있었고 당시 아내도 로마 가톨릭을 믿고 있었던 인물인데 헨리 8세가요 이 아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이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이혼하는 거를 죄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 이혼에 대해서 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헨리 8세 말해요. 이 로마 가톨릭 너무 마음에 안 드네. 나 이혼하고 싶은데 이들이 방해를 하네. 그럼 어떻게 하냐? 로마 가톨릭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신이 영국 국교회라는 새로운 신교를 만들어내면서 영국 국교회를 이끄는 교황이 되는 거예요. 영국 국교회 수장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혼해버린 거예요. 즉 한마디로 자기가 이혼하고 싶어서 종교 만드는 게 영국 국교회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한 번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인데 마틴 루터랑 칼뱅 비교하는 거 특히 많이 나오는 거는 여기 상공업자들의 지지를 얻은 게 누구였느냐? 칼뱅이었다. 예정설 이런 것까지 한 번만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 신교랑 구교들 간에 사이좋게 지냈냐? 아니에요.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르고 서로 간에 신을 믿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이 종교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됐던 독일에서 있었던 구교와 신교의 대립이요 점차적으로 확장이 되어서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 유럽에서 구교와 신교들 간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전쟁이 30년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0년 전쟁을 한번 꼭 기억해 두시고요. 왜 됐을까요? 30년 전쟁.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30년 전쟁은 구교와 신교 간에 있었던 굉장히 크나큰 전쟁이었습니다.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우리 유럽이 아주 불바다가 되겠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둘이 화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맺었던 조약이 뭐냐면 꼭 기억해 두시다.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이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개인은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주가 개신교를 믿든 아니면 로마 가톨릭을 믿든 간에 네가 믿고 싶은 종교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 주었던 게 바로 여기 나오는 베스트팔렌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개 구별하셔야 돼요. 아우구스부르크 화이트는 신교를 종교로 인정해 주었다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스트팔렌 조약 때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줬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잘 구별하셔야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은 이 정도만 보면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종교개혁으로 로마 가톨릭이 구교와 신교로 분리가 되었다. 서로 대립하다가 마지막에는 화해하게 되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건 뭐냐면 그 밑에 있는 이제 신학로 개척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신학로 개척을 그럼 배우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도가 좀 필요한데 지도 그릴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이제 지도가 나왔어요. 이 지도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유럽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럽 상황 잠깐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 지역에서 아라비아 반도부터 해갖고는 동유럽까지 장악하게 된 굉장히 큰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오스만 제국이었어요. 이 오스만 제국이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면서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하냐면 중간에 이걸 가로막고는 중개 무역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었어요. 아까 우리 르네상스 할 때 제가 이탈리아 설명할 때 잠깐 했었어요. 이거를 막기 시작하니까 이탈리아 상인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와 망한다. 얘네들이 너무 비싸게 팔기 시작하니까 얘네들이 오히려 쇠락하게 되고요. 반대로 누가 성장하기 시작하냐? 알프스 북쪽에 있던 나라들이 성장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우리가 저기 동쪽으로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나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나라들이 바로 여기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본격적으로 새로운 항해로를 찾아서 떠나게 되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울 신학로 개척의 기본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애들이 떠나는 거예요. 여기로 떠나기도 하고요. 여기로 떠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떠나기도 하고요. 얘네들의 목적지는 결국 어디였냐면은 인도와 동남아시아 쪽으로 빠지는 게 목적이었어요. 왜 여기가 중요했느냐? 당시에 서유럽 애들은요 굉장히 인기 있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부르면 무조건 값진 상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인도와 여기 동남아시아에서 구할 수 있는 향신료입니다. 여러분 이제 흔히 집에서 사용하시는 후추라든가 아니면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뭐 정향이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향신료들이 있었는데 얘네는요 이 향신료랑 고기랑 찍어 먹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 구하기 위해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육지로 올 수 없으니까 어디로 오겠다고요? 바닷길을 통해서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길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바닷길을 찾아낸 애들 이름을 좀 외워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볼게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쪽으로 쫙 가게 되면은 제가 지금 그림을 못 그렸어요. 왜냐면 저쪽으로 그리게 되면은 너무 많아가지고 칠판이 한 두세 배는 더 커야 할 것 같아요. 저기로 쭉 가게 되면은 등장하게 되는 곳인데 거기가 어디냐?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이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으로 발견한 인물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이름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콜럼버스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아메리카로 건너 콜럼버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아프리카 대륙에 여기 희망봉을 찍고 인도를 향해 가는 인도 항로를 찾아낸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이 누구냐? 바스쿠 다 가마라는 애예요. 다 가요. 미안합니다. 바스쿠 다 가마. 그래서 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찍어서 인도까지 가는 이 교통로를 찾아내게 되는 게 바스쿠 다가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람이 좀 중요해요. 이 사람이 이쪽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뭐가 있냐? 아메리카 대륙의 남쪽에 있는 남아메리카가 있어요. 이 남아메리카를 지나서 태평양을 지나서 어디까지 오게 되냐? 일본을 건너서 베트남 건너서 쭉쭉쭉 해가지고는 얘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돌아와서 어디까지? 다시 유럽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얘가 누구냐? 마젤란이라는 인물이에요. 마젤란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거. 첫 번째,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 두 번째, 바스쿠 다가마는 인도로 갈 수 있는 항해로를 찾아냈다. 세 번째, 마젤란은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는 세계 일주에 성공하게 되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몇 개를 좀 잡아내야 돼요. 마젤란이 이걸 한 바퀴 돌 수 있었던 이유는 지구가 둥글다라는 설을 믿어서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젤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게 당시에 지구가 둥글다, 지구 구형설을 받아들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바닷길로 나가게 되었던 바닷길로 가도 된다라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나침반이에요. 나침반이 있으니까 바다 위에서도 충분히 방향을 잡고는
항해로를 결정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신항로가 개척되기 시작하면서 동쪽과 서쪽 간의 교류가 더욱더 활발해지게 되고, 반대로 여기 육지로를 이용해서 교역을 하던 오스만 제국은요 이제 곧 경제력이 약화되기 시작해서 점점 약해지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여러분이 잘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여러분 그 3번 이제 1번의 신항로 개척에 3번에 보면 영향이라고 있어요. 영향이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역의 방향이 바뀌어요. 어디로 바뀐다고요? 원래 지중해 무역을 중심으로 돌던 유럽이 이제 어떤 무역으로 바뀌게 되냐? 대서양 무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가세요? 대서양 무역으로 바뀌게 되고요. 두 번째, 이때 유행하게 되는 무역이 삼강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삼강무역 간단하게만 설명해 볼게요. 여기는 유럽, 그리고 아메리카, 아프리카가 되겠습니다. 이 세 지역에서 무역이 활성화된다 해서 우리가 이것을 삼강무역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재에 보면은 페이지 143페이지 보시면 삼강무역이라고 해서 나오고 있어요. 당시 유럽은요, 유럽에서 만든 상품이었던 모직물 같은 것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판매하기 시작하냐면은 아메리카를 향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지역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시작하죠. 맨 처음에 출발했던 에스파냐나 포르투갈이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식민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알아두시고, 반대로 아메리카로 수출을 한 대신에 뭐를 끌어오게 되냐? 당시에 남아메리카 대륙 쪽에 금이랑 은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유럽으로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금과 은 같은 귀금속들이 미친 듯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당시에 유럽에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가격혁명과 상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가격혁명은 뭐냐면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을 이제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했었냐? 금과 은이 미친 듯이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가진 돈, 시중에서 돌고 있는 통화량, 돈이 많이 돌기 시작하고요.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물가가 상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가가 상승하면 도대체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그들의 경제력이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거 싫어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누가 싫어했느냐? 장원을 운영하고 있던 영주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했다라는 거예요. 영주들은요,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 그리고 아니면은 상공업자들한테 세금을 일정 금액을 반환했어요. 예를 들어 네 수익의 몇 퍼센트를 내놔라가 아니라 너는 내년마다 얼마씩만 내라 하면서 일정 금액을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물가가 갑자기 상승해버리니까 그동안 받던 그 금액의 가치가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영주는 그지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면서 이제 영주와 이 상인들, 상공업자들 사이의 갈등이 조금씩 심해지기 시작하고요. 이거를 이제 해결해준 애가 한 명 있을 거예요. 이따 봅시다. 이게 가격혁명이고, 두 번째 상업혁명이 뭐냐? 이런 식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뭐가 발달하게 됐냐? 금융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혁명은 유럽에 돈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금융업이 발달했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가격혁명은 물가 상승, 상업혁명은 금융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거를 잘 파악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프리카에도 뭐 모직물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무기 같은 거라던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팔게 되면서, 반대로 아프리카에서는 뭘 들여오기 시작하냐면은 코끼리의 상아를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상아 같은 거는 일종의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사치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의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사치품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이제 아메리카로 보내는 게 있어요. 당시 아메리카 상황은요,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았어요. 이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아메리카에서 생활을 하면서 유럽인들이 생각보다 그때 당시 위생관념이 좋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더러운 애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메리카에 와가지고는 전염병을 퍼뜨리게 된 거예요. 당시에 아메리카에 있던 인구수, 원주민들의 인구수가 약 3분의 2가 사망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여기에서 일할 노예들이 필요한데, 아니 이 노예들을 도대체 어디서 충당을 하나? 백인들을 노예를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노예를 쓰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아메리카로 이주를 시켜서 노예로 판매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때부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미국에 있는 흑형들은요,
이때부터 옮겨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신항로 개척 이후에 삼각무역이라는 게 등장을 했구나. 이거 한 번만 여러분이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할 게 뭐냐면은 우리 아까 유럽에서 있었던 가격혁명 때문에 있었던 둘 사이의 갈등을 한번 해결하는 게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영주와 상공업자들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니까 사실 문제점이 뭐냐면 영주 입장에서는요, 내가 받는 돈이 옛날만큼 그런 가치가 없어지니까 계약을 바꾸고 싶은데 상공업자들은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나는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말이다, 영주도한테 돈 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상공업자들은요, 내가 영주한테 돈을 바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영주들이 옛날만큼 힘이 강하지도 않고 너무 약해 빠진 놈들이어서 내가 상업활동을 하는데 보호를 해주는 게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를 중재해주는 세력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왕이었습니다. 왕이 중간에 딱 끼는 거예요. 왕이 껴가지고는 야, 너 니들 둘이 싸우지 마라. 내가 해결책을 내줄게. 왕이 말합니다. 얘 상공업자야. 내가 너를 앞으로 상업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크게 보호를 해주겠다. 내가 너를 잘 대해줄게.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나한테 투자를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돈을 나한테 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반대로 영주나 귀족들한테도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이렇게 받으면 너 그지 될 거 뻔해.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장원 유지할 바에는 내 밑으로 들어와서 내 신하가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해서 등장하게 된 게 뭐냐? 왕권 신수설, 절대왕정이 되겠습니다. 다시 듣기입니다. 절대왕정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왕권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해지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절대왕정의 기반이 되었던 게 바로 두 개예요. 첫 번째,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인 상비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들의 부하를 이끌 수 있는, 한마디로 나와 함께 일하는 이제 내 귀족이나 아니면 쌍무적 계약관이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 충성을 다하는 부하들이 생기는 거예요.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 관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관료제가 되겠어요. 이 두 개를 기반으로 해서 절대 왕정이 유지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귀족들은 관료로 여기다 쓰지 맙시다. 귀족들은 귀족이나 영주들은요, 관료로 편입되기 시작했고요. 반대로 이 상공업자들은 자신이 번 돈을 왕한테 바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왕은요, 이 돈을 가지고 관료들한테 월급을 주고 이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이 상공업자들을 어떻게 해준 거예요? 보호해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보호해주는 정책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여러분이 가장 크게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중상주의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수출 강국으로 성장해 있는 이유는요, 한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원료를 구입을 해서 그걸로 완성품을 만든 다음에 다른 나라에 파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출 국가로서의 돈을 버는 방식인데 이거예요. 최대한 원료는 많이 수입해요. 대신 완성품은 웬만하면 수입 안 하는 거예요. 완성품은 수입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완성품을 자기 나라 안에서 만든 다음에 밖으로 수출을 해요. 이해가세요? 대신 절대 원료는 수출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 나라가 점점 경제력이 강해져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돈 많이 버는데 가장 찬성할 애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기는 상공업자들이 찬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이 중상주의와 절대 왕정을 기반으로 해서 유럽의 국가들이 크나크게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들이 있어요. 서유럽에는 영국이라든가 에스파냐라든가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유럽에서는 프로이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오스트리아,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왕들 다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몇 명만 좀 보도록 합시다. 서유럽의 왕들 3명은 조금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좋아요. 맨 처음에 이 절대 왕정을 통해서 크게 성장했던 나라가 어디냐면은 여기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던 에스파냐가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얘네가 어느 정도로 강력해지기 시작하냐면은 오스만 제국하고요, 한번 바다에서 해전으로 붙어요. 이게 이제 무슨 해전이냐면은 레판토 해전이라는 게 있는데 한 판 붙은 다음에 오스만 제국을요 아예 개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함대는, 우리 스페인의 부대는, 배들은 전 세계에서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무적의 함대다라고 해가지고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아르마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페인 국가대표들 부르는 호칭이 무적함대라고 부르잖아요.
그 아르마다가 이제 당시에 있었던 별명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 무적 함대를 깨부순 애가 누구였냐? 영국에 있었던 엘리자베스 1세가 깨부시게 되는 거예요. 깨부수는 방법은 이제 당시에 영국이요 자기네들 자국 내에 해군력으로는 약하니까 누구를 고용하냐면은 해적들을 고용합니다. 당시에 바닷가에 상공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되니까 해적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이 해적들을 국가의 해군으로 고용을 해가지고는 뭐 하는 거예요? 에스파냐와 한번 붙어가지고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적 함대를 격파해서 결국 이 모든 해상권을 영국이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 프랑스에서는 이제 어느 왕이 등장하면 자기를 태양왕이라고 불리는 놈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루이 16세가 있습니다. 유명한 말도 있어요.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뻑에 떨어진 인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왕 루이 14세, 이 사람이 굉장히 사치스러운 생활도 많이 했었고 왕권을 굉장히 크게 강화시키기도 했었는데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밑줄 하나 줍시다. 베르사유 궁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르사유 궁전을 건설했던 왕이 바로 프랑스의 루이 14세다.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프로이센이나 오스트리아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까지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씩 키워드만 볼게요. 프로이센에 있었던 프리드리 2세 같은 경우는 스스로를 뭐라고 자처하기 시작하냐? 계몽군주라고 자처를 합니다. 거기다 밑줄 한번 쳐주세요. 계몽군주. 그러면서 나는 깨어있는 군주니까 너희들의 개혁에 앞장서서 달려가겠다라고 하면서 교육, 뭐 예를 들어 상공업 아니면은 군사 이런 모든 분야에 전부 다 개혁에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그런 게 있었고 오스트리아는 이제 마리아 테레지아라고 여러분 나오고 있는데 그냥 그 사람은 이름만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고 러시아에서는 이제 표트르 대제라는 인물이 그동안 동유럽에 있었던 오래된 관습들을 다 없애고 서유럽식으로 근대화시키는 과정을 이루게 됩니다. 한 번만 봐두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3번에 과학기술의 발달을 보면은 과학혁명이라는 게 등장해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너무너무 많이 봤던 인물들 등장해요. 첫 번째 만유인력 발견했던 뉴턴, 화학에서 등장한 라부아지에, 그리고 식물학에는 린네, 그리고 종두법을 개발했던 제너까지 이때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때 유행했던 철학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밑줄하고 별표해주세요. 계몽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살짝만 설명할게요. 계몽사상은 이 계몽이라는 건요 한마디로 멍청하게 있었던 너희들의 뇌를 깨워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을 좀 해봐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는 과연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냐면서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사회를 바라보는 사상을 우리가 계몽사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대표적인 계몽사상이 뭐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도대체 왜 왕이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왕이 우리를 다 지배해야 돼? 왕은 혼자고 우리는 여러 명인데 왜 우리가 왕한테 지배를 받으면서 아이고 전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살살 기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왕이 등장하게 된 계기는 이런 거 같아. 개인 혼자서 있으면은 어떠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 개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자유를 누구한테 맡기냐면은 권리를 왕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왕, 우리가 제발 위협받지 않게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요? 그런 식으로 이 개인과 개인이 어떤 특정 개인이라고 할게요. 특정 개인한테 이런 식으로 권력을 맡기면 이 사람은 지도자가 되고 이게 지금의 왕이고 이게 국가다라고 설명하는 그러한 이론들이 등장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회계약설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럼 여러분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뭔 소리냐? 왕이요 지 멋대로 행동하고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고 이 개인들의 인권을 무시한다면은 우리가 맡겨놨던 그 권리를 다시 빼앗아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지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계몽사상이 후에 뭐에 영향을 주냐? 왕을 내쫓고 시민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 시민혁명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몽사상이라는 게 이때 절대왕정 이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구나. 그걸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2학년 전체 범위가 다 끝나게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3학년 범위에서 시험 범위들을 이제 진도를 진행을 쭉 해야 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여기까지 왔으니까 딱 반절은 끝낸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한국사 진행하면서 여러분 시험 범위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